네, 방송도 아닌 방송인데 오늘 프리토크 6002라는 이름으로 우리 강석정 목사님과 박정도 목사님과 함께 프리토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제 서로 한번 자신을 먼저 한번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가죠. 주제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강석정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석정 목사입니다. 과거에는 목회를 성실히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선교사로 제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10년 동안 선교 활동했고 중국에서 5년 동안을 선교 활동을 했네요. 그리고 국내외 목회도 단연간 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반중운동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에 있는 명동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공산당 물러가라고 하는 반중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고 3년째 접어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2년, 3년 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수년간 애쓰고 계신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고 우리 박정도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선 목회에서 은퇴한 지도 이제 14년 됐고 이놈한 나이도 이제 80대 중반이 된 노경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나라를 걱정한다고 할까요? 나라가 지금과 같이 이런 상태라면 심히 염려가 돼서 우리 동지들, 같은 우리 이념과 사상을 가진 동역자들과 같이 지금 흔히 말하는 애국운동을 한다고 할까 그런 자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은퇴하고 나서도 8년 동안 이 외지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했고 2019년도 6월 6일을 위해서 저는 제2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나는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하신 기적 같은 그런 은혜로 살아난 후에 제 인생에 제2 인생을 선택을 하는데 그 기간에 그 전광훈 목사님이 시국선언을 했지요. 2019년도 6월 8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일국개항에 대한 그 시국선언을 기해서 그래서는 이제 그 전광훈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이 그 우리 기독교 목사로서 애국운동을 하는 그런 주축 세력을 지금 이루고 광화문 운동이라는 광화문 집회를 지금 6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나도 이제 그 전광훈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해서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뜻 있는 토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걸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는 이제 최근에 우리 국가의 정서를 보면서 시국 토론을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을 쫓아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정하거나 또 어떤 핵심 뉴스거리를 특정해서 하기보다는 평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말 그대로 프리하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순서를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도 없고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김종욱 원장님 대전에서 활동하시죠. 자유와 생명수호 교사연합에 활동하고 계신 원장님도 함께 하시고자 했는데 부득이하게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수고하시는 수고에 한 번 더 격려 박수를 보내드리고 어느 분이시든지 먼저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좀 시작하시죠. 우리 강 목사님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 동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쪽 한번 2018년도 서울 그 남산에서 이승만 학당이 있어요. 이승만 학당. 김용훈 교수인가? 이용훈 교수님이 그 이제 교장으로 그분이 그걸
남부에서 경영하는 그 이승만 학장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10주 과정을 같이 이수하면서 그때 우리 강 목사님을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전에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생전 뭐 처음 뭐 만나보지도 못했던 분인데 이영훈 교수님으로 해서 다리가 나죠. 그렇죠. 그래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을 내가 만났는데 이 양반 가만히 보니까 애국운동을 하는 분인데 부산서 서울을 날마다 다닌다고 하더라고. 날마다 다닌다는 거예요. KTX를 타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놀랬고 이제 이렇게 토크하는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부산이 이제 고향이고 뭐 서울은 뭐 타관인데 서울을 자주 다니지만 가끔 뭐 일을 보다 보면 못 내려갈 때가 많은데 못 내려갈 때는 노숙을 한다는 게요. 이제 지하철에서도 자고 말이야 서울역에 가서도 잠을 자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을 들었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 저렇게까지 하면서 애국운동을 하는가. 근데 이제 그 말에 상당히 내가 쇼크를 받고 내가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목사님과 친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그래서 나 이제 그 우리 은퇴 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긴 친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가깝게 이렇게 그럼 지내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배신 그런 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하여튼 저 광화문을 중심으로 광화문 집을 중심으로 거기서 자주 만났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책임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자주 만나는 거냐. 자주 만나고 또 이제 내가 세종선교에 오르내리면서 가다가 들리고 오다가 들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만나고 또 우리 저 강 목사님은 그 저 이승만 학당 거기를 저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부산에서도 이승만 학당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우리 세종시에서도 우리 저 강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이승만 학당을 만들어서 한때 운영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이제 단절되고 말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친하게 된 거죠. 그렇죠. 노숙 활동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말입니다. 뭐 이제 하여튼 그 말을 듣고 참 저런 분도 있구나. 네, 이게 이제 많이 감동을 받았고. 그럼 노숙을 받으시고 노숙하시면서의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소개하실까요? 제가 여담은 이제 여기 줄여서 여기 볼론 거예요. 그러시면 오래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꼭 다 얘기하면 한정 없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최근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4.10 부정선거 시비론인데 이게 부정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이틀막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일사항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강 목사님? 예, 4.10 그 총선은 확실하게 부정이라고 저 단정을 짓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도 많고 도저히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숫자가 나오고 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게 부정이 아니면은 이런 데이터나 이런 숫자 통계가 나올 수 없다. 상식적으로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해명 요구를 했지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절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이 반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정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에 대한 것을 수사를 안 합니다. 그 수사를 왜 안 할까요? 어제 어떤 그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이제 수사를 하는데 누가 수사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걸 따지다 보면 대통령께로 이제 바톤이 넘어가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수사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그러면 누가 할까요? 우리 국민의 어떤 주어진 주권인데 국민 저항권으로 의해서 수사를 하라고 지금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하는데도 왜 안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사를 해도 검찰의
수사를 해가지고 부정이 밝혀졌다. 그러면 기소를 해서 법원에다가 재판부에다 넘기면 지금 사법부가 거의 다 자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수사 관계 법률 자료를 계속 재판 연기하다가 대통령 임기 동안 질질 끌고 가다가 3년이 지나가 보면 그만 무야유야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제대로 종결 짓지도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국민의 호응만 더 불살라지고 국민들 민심은 서로 좌우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나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 대다수가 이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뭐 우리 밥 먹고 살면 되지 뭐 정치인들이야 수사를 해라 마라 이러하지만 그게 수사를 한들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고 안 한들 내한테 무슨 손해가 있느냐 이렇게 그 여론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성 자체가 좀 문제다. 저는 최후의 그 답은 우리 국민성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이 부정이냐 아니냐 또 국민 저항권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예. 그렇다고 하면 국민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부정 시비라는 거는 뭐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을 위해서 이전에 국회의원도 하셨지만 지금 현재 그 4.10 부정선거를 위해서 뛰고 있는 민경욱 의원에게 또 직전 대통령 대행을 하셨던 우리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이런 분이 이래저래 부방대 활동 등을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일선에서 뛰고 계신 분들도 있으나 그분들의 띠에 받침해주는 국민의 운동이 없으면 이 일은 성립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그럼 하자는 얘기인지 말자는 얘기인지. 자, 우리 이 문제 갖고 너무 오래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 견해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실시했던 모든 선거, 대선을 비롯해서 총선을 비롯해서 각 지방장관 선거 등 또 보궐선거 등 수십 건의 그 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선거를 다 부정했다고 나는 봅니다. 나는 그렇게 그러고 이번에 이제 그 4월 10일 총선도 말이에요. 김현준, 김용관, 천종일, 김재성, 최현옥이라는 이 5사람이 이 컴퓨터 전문가로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 밝혀졌어요. 여기 저 누구야? 김승록이라는 컴퓨터 전문 최초의 박사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전광일 목사님 그 광화문 집회에서 노골적으로 다 밝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밝혔는데도 그냥 깔아뭉개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 자체도 그런 방법으로 집권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문재인도. 왜? 문재인이 집권 5년 동안 말이요. 전광일 목사님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을 향해서 계속 문재인은 간첩이다. 문재인 간첩이다. 문재인 간첩이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매주마다. 또 그가 그저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저 뭐 신영복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는 그걸 말이 찍어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 문재인을 말이요 5년 동안 집권하면서도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변명도 해본 일이 없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열화같이 말이야 간첩이라고 소리하는데도 가부가 안 해. 그 말이 옳다든지 그러다든지 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발표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도 맞다. 그 말이 맞다. 나 간첩이다. 그 말로 나는 듣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정선거라는 건요, 그냥 문재인 처음에 이전 문재인 집권할 때 부정으로 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국민이.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부정선거에서 당선되게 한 경험이 없으니까 국민들도 그냥 무슨 거에 지나가고 의아하게만 나는요, 정상적인 선거, 공명선거만 잘 읽는다면 100번 다 우파가 이기게 돼 있다고는 봐요. 자, 중요한 사실은 이게 잠깐 이제 우리 이제 이 문제는 이만큼 돌아가고 이렇게까지 밝혀지고 근거가 다 있고 다 정말 선관위 자체들도 꿀먹은 붕어리요. 이렇게
노조 들이대면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안 해요. 아예. 또 난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이를 명해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말이야 이런 부정선거를 근거를 대고 다 명확한 사실이라고 드러내는데 한번 조사나 해봐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또 이 의심을 하는 거란 말이야.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러니 이제 우리 부정선거는 분명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 문제로 가자고요. 예, 그렇다고 할지인데 이 부정선거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현재 상황은 22대 국회가 개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며칠 전에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됐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주 기쁘게 축하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원이 된 마당에 이 부정 시비를 계속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또 한 번 에너지 허비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이야. 지금까지 깔아뭉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한번 일단 한번 부정을 해서 먹었어도 국민들이 또 저항을 안 하고 걸기를 안 하니까 그냥 지내가는 거예요. 시간은 끄는 거예요. 시간 끌다가 다 끝나갈 때가 되면 부정선거 그럼 한번 교명해보자. 그렇게 하다 말했잖아요. 문재인도. 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게 왜 이렇게 되냐. 자유민주화된 국민의식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거쳐 미래로 가는 게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정 시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지라도 현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할 국회를 축복하고 함께 응원할 마음은 있으신 건가요? 물론이죠. 국민으로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고 내가 늘 말하지만 오늘 우리 정계에서 정치한다는 사람, 우리 정치의 1번지가 국회라고 그러잖아요. 국회인데 국회의원이 300명이라고 하는데 300명 중에 한 놈도 나라 사랑합시다. 예, 우리 좀 국민들에게 시정을 해주고 애국심을 호소하는 말 한 사람 있어요? 야, 한 놈, 두 놈.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건 좀 시정. 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놈이라고. 그래도 이것은 이제 국제. 나라를 위해서 말이야 일하라고 뽑아준 저기서 설량이라고 하죠. 집을 써서 설량. 설량을 하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나라 사랑합시다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말 한마디도 못하느냐 이 말이요. 앞으로 국회의원 놈들 안 할 테니까 국회의원님들 할 수 있도록. 내 앞에서는 내가 놈이라고 해도 말 못해. 네, 하여튼 이게 지금 나는 민심이라 2015년도에 중국에 가고 잠깐만 탈북자들이 들은 얘기요. 탈북자들에게 배운 얘기입니다. 내가 탈북자들이 그러더라고. 네, 잠깐만 여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정선거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 우리 우파 진영에서 볼 때에 이게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렇죠. 그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황무호하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떤 시기로 이 부정을 저질렀냐 하는 그 정확한 그 조사 자료를 내놔라 하는 이런 이제 입장이거든요. 그 주체가 어디죠? 네? 자료를 내놔라는 입장이라는 아니 주체가 어디가? 우리가 부정이라고 얘기하면 이 좌파에서 우리를 대항해서 나오는 얘기가 불특정 좌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놈들은 말이야 그러니까 불법으로 강제를 하면서도 질비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지금 말하자면 내로남불식으로 말이야 그걸 따진다고. 예, 잠깐 시기를 끄는 거예요 시간을. 듣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좌파 진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식으로 답변하냐면 이건 부정이 아니다. 부정이 아니고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나 각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관리관이나 투표하는 그 과정에서 투표용이나 부실 관리를 했다. 부실 관리. 네, 부실 관리. 다시 말하면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데 부실 관리에서 조금 부실 관리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부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실 관리하고 부정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거들은 그 선거관리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다 했는데 부실 관리했다. 그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게 법 내부를 제문권을 이렇게 조사 연락해 보면 부정선거에 관한 거는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을 못하게끔 법을 개정을 다 해놨어요. 해놓고 다만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 국정원만
내부 문건도 조사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국정원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이게 부정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인다 하는 이 정도만 언지를 줬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부정선거를 자기네들이 내부를 감사하고 조사를 해봤을 때 확실히 부정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준 거는 국정원에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이 선거관리 차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지역 선관위를 다 통틀어서 총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부실 관리 책임은 있다, 부정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정도 어정쩡한 답변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보수 우파에서 봤을 때는 국정원까지도 좌파 진영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철저하게 수사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내리고요. 감사원의 감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감사원 그 감사까지도 거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현재 입법, 사법, 행정 그 지역을 넘어서 초헌법적인 대한민국의 아주 가장 그 초헌법적인 상위에 있다 하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분노를 하시는 거죠. 분노하시는 민족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근본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문정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걸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복잡해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도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그다음에 부정성에서 육하원칙에서 다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명령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요. 자, 이 대통령이 마지막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 갈무리를 하고 가시죠. 우리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좌파 우파 진영을 떠나서 생생하게 많은 국민들이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거나 않고 있는 이야기를 실제 현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차치하고요. 박 목사님께서는 은퇴 후에 중국의 단연강 활동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서 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제한도 받으시고 이런 역사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우리 강 목사님도 중국, 러시아를 선교 활동하신 분으로서 이제는 각각 뭐 많은 시간 하면 또 한계가 있으니까 한 5분 정도라도 각각의 그 이야기를 엮어서 묶어서 한번 해봐 주시죠. 선교. 우리 이제 지금 6월, 오늘이 6월 2일 아니에요. 2월 달을 보국보건의 달이라 그게 말하는데, 그래서 늘 누구든지 다른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6월 하면 1년 12달 중에 6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 거예요? 6.25 전쟁을 상기할 거 아닙니까? 6.25 전쟁. 6.25 전쟁 발발의 그 역사를 지금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제 벌써 80년이 다 되어가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식이, 나는 국민의식이 문제라는 걸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국민의식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했고, 자유민주화된 국민의식은 부정을 받아요. 소리할 줄을 몰라요. 또 전부 개인주의,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 이렇게만 나가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내게 뭐 이런 말 했다가 나 손해본다고 하면 절대 말 안 해요. 그게 자유민주화된 국민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소리 할지를 못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볼 때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만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반만 년 역사는 5천년인데 5천년 역사 이래 그동안 우리 왕정 정치 쭉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중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살신성 정신 가지고 일하는 왕이 있는가? 뭐 유명하다는 세종대왕 얘기도 하지만 그분도 그 한글을 창제했던 고면에서 이제 성왕이라는 말 듣지, 그분도 알고 보면 별 수 없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 이래 최대의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길러서 사용한 지도자가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또 그분의 그 통치면 아마 한 5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 가장 뚜렷한 그 네 개 기둥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우리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불과 70년간에 10위권이 이르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부흥이 된 거야.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잘 살이 되고, 갑자기 배가 부르다 보니까 국민은 멍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룻밤 자고 나보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됐나 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역사관을 생각하지 못하고 역사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야말로 불세출의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탄생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이를 만큼 성장했다는 그 역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역사. 그래서 우리 이제 70년간의 가장 두 기둥이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르렀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이 그 은혜 그것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 나라가 이렇게 난 목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네,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이렇게 잘 가게 되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요 정도 제가 듣고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같은 내용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중국하고 우리 한국하고는 정말로 솔직히 현 시점에 가서 말하면 한국하고 중국은 철천지 같습니다. 반만년 5천년 역사 속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중국에게 아부하고 조공하고 사실 중국이 합법적인 나라가 돼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한 거는 503년 동안 지배를 했어요. 지배를 하고 청나라 사신이 오게 되면은 이게 사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왕이 나가서 사신을 영접하고 사신이 돌아갈 때는 한국의 아리따운 조선의 아리따운 아가씨를 공주로 바치고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조선을 지배할 때는 503년 동안에 우리 조선의 여자들이 많은 수모를 당했어요. 그래서 환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 가까이 우리 조선의 여자들이 중국 청나라에 다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해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독립하는 기념으로 만든 것이 서울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문은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기념으로 만들어진 독립문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 또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얼추군이 없었죠. 자, 일본은 우리를 지배할 때는 36년간 지배했고 36년 동안 지배하면서 위안부라는 또 여자가 문제가 생겨서 있었는데 그때 위안부하고 중국의 환양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무조건 조선의 여자를 잡아갔고 일본은 그 당시 해방 이후에 우리가 일본에 압박당할 때 너무나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배고프고 못 먹고 못 사니까 그저 조선의 부모들이 딸 있으면 일본으로 가서 돈 벌어오기를 원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일본인들이 잡아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엇갈리는데 어쨌든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압박하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해방시켜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서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잊어버릴 수도 없고 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국의 아버지, 일본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되고 중국이 우리를 지배했을 당시에는 중국이 우리에게 남겨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가져가면 됐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에게 지배를 하면서도 이제 물러가면서 해방하면서도 우리에게 근현대사 역사를 바꿀 정도로 모든 문물을 남기려고 하고 피해 보상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을 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요. 또 다시 이제 91년도 19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중국과 한국이 국교 수교를 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중국의 민항기가 김포공항에 와서 안착하고 야 중국의 민항기 백조의 날개처럼 하얀 비행기가 떴을 때 정말 중국이 저 정도로 백조의 날개를 달 정도로 평화로운 나라가 기대가 컸죠. 근데 그때부터 수교하는 그때부터 30년 가까이 지금 됐어요. 한국이 3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중국의 놀이터가 되다시피 됐어요. 저도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을 우리 같은 동포라고 생각해서 많은 물량 지원과 인천에 있는 영창 피아노를 18대나 동북삼성에 다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보는 도서 책을 5만 권이나 제가 기부를 했습니다. 용정에 가면은 용정중학교에 윤동주가 졸업한 학교인데 그 학교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피아노 한 대와 그 다음에 도서책을 많이 공급을 했죠. 그런데 깊이 알면 알수록 이런 역사 얘기하려면 밤새도록 끝없죠. 이런 시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친중화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이게 살금살금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인해 전술로 완전히 중국화를 만들고 있다는 데 대해서 비상을 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선 듣고 그러면 이제 제가 주문했던 것은 두 분의 은퇴 후 중국 역사라든가 사역이라든가 또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선교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다 들으셨겠지만 전혀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렇게 마음껏 하신 이야기 마음껏 하셨죠. 하셨으니 그런 이야기 끝에 그럼 이 시간에는 제가 잠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빠질 테니까 두 분께서 마음껏 한번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가 몇 개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축약을 해서 저쪽에서 제가 잠깐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5분만 시간 드릴게요. 5분 동안 얘기 마음껏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5분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제가 봐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계속 있든지 할 테니까 잠깐만 제가 아니 10분은 아니 그러니까 우선 5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드릴까요? 10분씩 해요. 10분씩. 그러면 제가 저 리드 입장에서 8분 드리겠습니다. 8분 프리 토크 하십시오. 자, 제가 빠지겠습니다. 8분 전 타임 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 목사님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얘기했는데 그건 뭐 오랜 역사 가운데 내려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럴수록 소위 사대주의 사상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중국이 워낙 대국이고 우리는 워낙 소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왕이 되면 우리 중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중국에 가서 왕에게 절을 하고 해서 중국이 왕이 허락을 해야 우리나라 왕노릇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힘이 없었다는 게 우리나라는 약소국가로서 힘이 없었고 전혀 그런 대국과 더군다나 상종할 만한 입장이 아니 있었으니까 일종의 뭐 나라만 달랐지 중국 예속된 나라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였었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우리 최근세사에 와서 나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노골적으로 지금 좌우 사상과 이념 대결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뭐 누가 뭐라고 하긴 부정하지 못해요. 주사파라고도 말을 하고 좌빨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 문재인 일당은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라는 말로 미워하면서 공산당 하자는 거 아닙니까? 공산화로 가겠다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 형국인데 근데 내가 이런 형국에서 내가 가장 지지하고 존경할 수 있는 분은 전광훈 목사님밖에 없다고 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는. 우리 교계를 대표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고 난 보는데 근데 봐요. 근데 이제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부터도 국내 외적으로 볼 때요. 외국에보다 국내에서 더 이제 무시를 당하고 푸대절 받는다고 봐요.
내가 정확한 연도는 알지만 2020년도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국제기자협회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기자회견하러 왔다고 한 거 아실 거예요. 응? 이거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국제 기자들까지도 우리 한국에 와서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서 단독으로다가 기자회견까지 하고 갔습니다. 아마 한 2시간 한 줄 알아요. 그때 비로소 전광훈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 있는 국제 기자협회에서까지 와서 전광훈 목사님을 회견하고 그를 만나서 이렇게 토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는 어느 언론이나 어느 방송에서도 전광훈 목사를 한번 초청한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 방송이 5군데나 된다고 하는데도 기독교 방송에서마도 우리 애국운동하는 목사를 초청 한번 하지를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야 보통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밤낮 없이 부르짖고 매주마다 광야문 집회에서 거족적인 애국운동을 하는 전광훈 목사님 한번 못 만나보느냐 이 말이야. 기자들이 나는 이걸 말이야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제기자협회에서 와서는 그를 만나서 말이야 장시간에 걸쳐서 회담을 했는데 어떻게 국내에 있는 언론들은 말이야 국내에 있는 언론들은 그분 한 분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하냐 이 말이야.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난 그렇게 봐요. 그런 의미, 더군다나 이 좌빨 정권은 말이야 5년 동안 전광훈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이라고 봐요. 또 이번 선거 때도 보니까 자유통일당은요, 전광훈 목사님 자문을 읽는 데가 자유통일 이름을 일부러 뺐더라고. 저기 8인데 1, 2, 3, 4, 5, 6, 7, 8 서일로 매서 이렇게 정당 이름을 발표했는데 7 다음에 9가 조국 아니에요. 조국당. 조국이 만든 당이 9번째고 자유통일이 8번이고 7번이 또 어떤 하여튼 좌파 지정당을 하는 건데 근데 8번을 뺐어요. 빼고 말이야 7 다음에 9를 했단 말이야. 이거 자체가 의도적으로 말이야 전광훈 목사를 뺀 거야. 무시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건 그런 운동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말이야 그럼 8번이 어디로 가느냐? 기타에 하나 있다고 했다고 기타에 가서 보니까 거기 자유통일당이 막 쌓여있더래요. 그러면 지금도 말이 보면 전광훈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용 안 합니다. 언론과 방송이. 그러면 국제적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을 말이요. 미국의 상하 의원들 20명 초청까지 했다고 하는 그런 분을 말이요. 대통령도 그런 일 못한단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국내 언론들은 무시하느냐 이 말이요. 난 그걸 여기 말하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봐요. 근데 이제 저보고 그 해답하라 그러면 저도 좀 막연합니다만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국제기자협회에서 왔다. 그 국제기자협회에서 온 것도 이제 사실이라고 보면요. 국제기자협회가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하고 여기 올 때는 어떤 그 취재 비용이라든지 돈을 요구할 겁니다. 그걸 떠나서 결론적인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우리에 있는 일이요. 다 어디든지 하는 일이 아니요. 기자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 있는 거고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좀 들어보세요. 이번에 광화문 집회 매 집회 때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 기자들이 광화문 집회 사진을 다 찍습니다. 안 찍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취재를 다 해요. 취재하지만 보도는 안 해요. 그게 그것이 뭐예요, 맞죠? 아니, 들어보세요. 보도를 왜 안 하느냐? 조선일보 기자하고 국민일보 기자하고 제가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파 집회는 돈을 안 준다 이게. 네, 그때 얘기. 그 다음에 좌파는 돈을 준다 이게. 그러면 우리도 돈을 주면 보도 내주느냐, 광고 내주느냐 물어봤어요. 돈 주면 내준다 이게. 자. 자유민주당 고영조 변호사가 어떤 그 광고 서포트를 하면 광고 조선일보 하단부에 광고를 내준다 이 말이에요. 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금액으로 따져서 좌파는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우리 우파는 그게 배가 되는 2천만 원을 줘야 돼요. 2천만 원, 3천만 원을 줘야 된다고요. 그만큼 프리미엄 붙여요. 돈을 많이 요구해요.
제가 저기 국회 의사당 앞에서 KBS 이영풍 기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KBS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야, 보도 안 할 사진 찍지 마라. 그 보도 내주나? 뉴스 보도 나오나? 예, 내줍니다. 어떻게 하면 내냐? 돈 주면 나옵니다.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근본은 부정 아니 부정. 전부가 부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본이 돈의 부정이죠. 매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돈 때문에 돈을 줘야 내고 안 주면 안 된다면 그거는 그 자체가 부정 아니야 부정. 그거는 부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돈이 매수가 됐다 하는 얘기고 돈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이게 이제 채널 A 방송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사진을 찍느냐? 나중에 생각해서 역사적인 백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다 사진 찍는다고요. 안 찍는 게 아니에요. 보도만 안 했을 뿐이지.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보고 놀라운 일도 있어요. 왜냐면 자파시피 사실은 어저께 저기 그 서울에서 거룩한 방파제 하는 때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있다 왔는데 이쪽에 저 대한문 앞에 서울 광장에서는 우리 기독교 단체의 그 모든 총집회를 해가지고 우프직 있잖아요. 이쪽에 을지로 쪽에는 좌파가 또 집회를 했어요. 집회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중고등 초등학생 다 좌파들 애들 데리고 나가 뭘 주느냐면 세월호 노란 리본을 다 액세서리를 해가지고 전부 다 무디기로 가져가라고 다 달아서 제가 사진 다 찍어 왔어요. 저도 기자라고 하고 들어가서 다 찍었는데 우리 우파는 그저 그런 게 없어요. 액세서리고 뭐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좀 심어줄 수 있고 그걸 안 한다고요. 좀 하라 그래도 하다못해 태극기 액세서리라도 만들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이 가방에 어떻게 달고 다닐 수 있도록 하라 그래도 안 한다고. 안 해요. 그만큼 우리 우파는 역사인식이 좀 많이 망각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구의 책임론으로 돌리기보다는 정말 우리 우파가 좀 반성하고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파는 공부를 안 합니다. 책을 안 봐요. 그 다음에 우파는 조직이 없어요. 약해요. 조직이 있다 한들 그 조직에 대한 관리도 안 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을 주고 안 주는 데 따라서 보도도 한다 안 한다든지 그건 언론 방송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우리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장애를 생각할 때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서열 총선할 때 1, 2, 3, 4, 5, 6, 7, 8 자유통일당이 8번이고 조국당이 9번이고 지금 7번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을 넣어야 되는데 그 빼고 왜 9번 이것도 돈 안 줘서 그랬단 말이야. 그렇게 설명은 안 되지. 그건 돈하고 관계없고. 그게 의도적인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만 더 근데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지. 그거는 저쪽에서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부실 관리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이놈들은 천부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불법으로 한다는 걸 근데 그게 자체가 부정 아니에요. 부정. 제가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법을 얘기하다 보니 이 불법 얘기할 때 제가 8분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8분을 좀 서로를 협조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불법이 말하는 사람은 시간을 몰라. 시간 개념이 그러니까 제가 잠깐 준비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조금만 좀 더 들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치고 들어오셨고 그래도 하시다가 말씀을 못하고 3분이나 빼앗기셨어요. 그래서 제 직권으로 한 2분 정도만 더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 목사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멘트 한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사실은 제가 이게 저기 모자를 벗으면은 이게 완전히 대물이 나오는데 한 번만 벗어주시면 저도 좀 놀랍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게 출발하거나 뭐 할 때 이게 머리 깎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데 이게 면도기를 알고 머리카락을 하나에 자르는 데 있어서
그냥 이 머리카락이 머리 결이 한 줄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천태만상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칼질을 오른쪽으로 해서 안 깎이는 경우는 반대쪽으로 해야 깎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5천만 동포, 5천만 국민이 다 각각이라는 거죠.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하고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상대 입장에서 배려하고 네가 보는 객관적은 그렇고 내가 보는 객관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합의점이 뭔가 이렇게 서로 지혜를 모으자 하는 이런 거는 서로가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우파의 그 모임의 구성을 보면 내가 하는 건 네가 반대를 하니까 너는 틀리고 너는 이다 너는 삼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너는 좌파다 너는 뭐 중도파다 이렇게 받아치게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다 모였던 사람들이라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로 노드맵을 뭉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보여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받고 두 분을 뭐 중재라는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잠깐 살펴본다면 결국 박정도 목사님의 말씀은 언론을 향해서 불평 또 마음에 안 들어 불만 그리고 이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살아있지 못함에 대해서 원통해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돈 얘기 실제로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 못할 현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결국은 언론도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면에서 돈이 있어야 돌아가니까 돈에 합당한 그 대가를 치르면 보도하겠다. 이것은 또 합법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해를 하는 입장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돈을 초월해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내용 영상을 우리 언론인들이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현장의 소리, 현실의 소리 대부분의 국민들의 소리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일반 국민들은 말을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말을 안 하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예, 거죠. 왜 안 하죠? 착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죠. 착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봐야 속이 되는기다. 그래서 나는 자유민주화된 국민의식은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게 표현해요. 내 자유민주화 의식, 민주화된 국민들은 그렇게 되는 효과가 거예요. 있겠느냐. 그것이 민주화된 국민의 의식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에는 그건 안 근데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판단은 누구나 내가 할 볼 수 때는 그렇다. 이거.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나 언론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사역에 대한 사실 이 본인들의 사역 이야기는 오늘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뭐 서운하지 않으시겠죠? 또 한 번 모시고 본인의 선교의 이야기는 별도로 하는 기회를 만들기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 강석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시대와의 우리 한국의 관계 중국과의 우리 한국의 관계에서 일부는 그래도 남겨놓은 게 있다. 남겨놓은 게 많아요. 중국은 없는 상황이다. 네. 이걸 얘기하면서 사실상 한중 관계가 많이 어그러지고 위기 상황까지 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예전에는 한중일 했습니다만 이번에 한국, 중국, 일본을 놓고는 한일중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일중 3국 총리들의 총리급 모임이 있었고 좋은 좀 웃으면서 이번에 헤어졌잖아요. 그렇다라고 할 때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한중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 될 수도 있다 보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 강석정 목사님이 활동하고 계신 공자 학원 운영본부 거기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곤란하지는 않은데 이때여서 한번 사실은 이제 뭐 한일중 한중일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거는 그 정부 차원에서 표현 방식이고 중국의 이중인격 위장 전술 가는 것을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잘 몰라요. 중국은 일당 독재 공산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당 있고 기타 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의원연맹, 한중의원 친선연맹이라는 것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정해졌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46명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4명이 해서 100명의 국회의원이 한중의원 친선연맹이라고 정해졌습니다. 이 국회의원들 100명이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 가서 누굴 만났겠어요? 중국에 여야가 있습니까? 일당 독재인 공산당 당 간부들을 만나가지고 한중의원 연맹에 갔다 이러니까 다 받아준 거죠. 근데 그 중국 공산당의 그 어떤 정치 전략 전술 기만설 그다음에 교만설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많이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눈물겨운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좋게만 평가할 일이 아니다. 결국은 박원순 전 돌아가신 시장이 말하기를 중국은 큰 말이고 우리는 그 말등에 붙어서 가는 하나의 파리떼보다 못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 되면은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정부를 향해서 중국은 두 개의 성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을 북한성이라고 그러고 남한을 남한성이라고 합니다. 그 중국 말하는 성제도, 홍영강성, 뭐 연영성, 산동성, 뭐 길림성 이 있듯이 이 한반도를 북한성, 남한성 이렇게 두 개의 성으로 생각해서 이제 중국은 지배욕을 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의원연맹, 그 다음에 한중 국방 차원에서 또 조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중국 국방과 한국 국방이 서로 외교천해를 전 정권에서 맡았는데 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한다 합시다. 그럼 우리를 누가 도와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 정부는 누굴 도와야지? 이게 연맹을 맺었기 때문에 중국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대만을 지원해야 되거든요. 왜 지원해야 되냐? 대만은 6.25 전쟁 때 군인을 파견한 나라였어요. 거기에 안 나타나 있지만은 유엔 거기에 안 나타나 있지만은 대만 군대가 한국에 와서 많은 죽음을 당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대만을 손절하고 중국을 초청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중국에게 너무나 이게 그 독립국가로서 우리의 주권국가로서 제대로 행세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논리는 방금 전에 다뤘던 그 돈, 경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맞습니다.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이 11원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하나 박 목사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보시면서 우리 목회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가 그거를 각각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먼저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 훌한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안에 돌아다니는 전기 버스는 거의 90%가 중국산입니다. 그 버스 조합에 가서 제가 물어보고 왜 중국산을 쓰느냐, 우리나라 국산을 좀 써주지 이러니까 돈이 1억이 싸다는 겁니다. 1억이 싸기 때문에 그 차를 쓰게 됐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차가 안전도라든지 어떤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 않느냐 이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국산차 한 대 살 돈 같으면은 중국차 2대를 산다는데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 중국산 쓰는데 그것은 사업자들이 기업주들이 하나의 기업 위험을 생각하지 어떤 국민의 안정이나 국가의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게 중국이 인해 전술을 써가지고 중국 사람을 계속해서 한국으로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정착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하고 교육을 시키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꾸 없어지고 중국 국민이 자꾸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제주도 같은 그 경제 논리는 거의 90%가 중국 사람이 다 잡았어요. 서울 명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중국 여행객들이 오면은 우리나라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에서 물건을 안 삽니다. 현대백화점 안 삽니다. 오히려 중국산 마트에 가서 사고 하면 중국산 마트의 점주는 그 여행객들이 물건 주고 산 그 돈을 중국 건설은행이나 중국화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예금을 하게 되면은 그 예금된 돈 은행장들이나 중국의 은행 부산 한국 지점에는 그 돈을 중국으로 다 빼돌립니다. 그럼 한국 경제가 자꾸 망가지죠. 한국 돈이 자꾸 빠져나가죠.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는 국민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가지라도 중국이 아니면 중국이 안 끼들면은 물건이 안 나올 정도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빨리 이제 좀 손절해야 되고 우리 독립국의 주권 국가로서의 행세를 좀 해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교육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강단에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기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 은혜, 진리, 사랑 이런 논리가 중요하니까 그 이상을 벗어나면은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왜 말을 못하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고 한마디로 나는 요새 모든 이제 이 분쟁과 우리 정쟁, 싸움의 근본은 두 가지를 봐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앞으로 나는 작년에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짧으면 5년, 길면 10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난 이거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난 성경을 봐도 그래요. 앞으로 3차 대전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시기, 장소, 시간 문제지, 좀 더 당겨질 것이냐, 늦춰지냐는 그 시간 문제지, 반드시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돼 있고, 지금 또 모든 현재 지금 세계 지구상의 전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3차 대전의 전초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우리 목사로서, 우리 기독교인의 그 입장에서, 근본 문제는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나는 중국을 이제 수년간 다니면서 선교사도 했지만 내가 중국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중국이 복음화만 되면 앞으로 미국의 뒤를 이어서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이건 어떤 일방적으로 이제 생각할 게 아니라 복음화가 된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아직도 멀었어요. 중국이 적어도 50%만 인구의 50%만 복음화가 되면 공산주의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유노는 무너지고 이제 자유민주 국가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음화가 됐으니까 급성장할 거라는 게 중국이 급성장.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불과 70년여간에 반만년 역사에 70년여간에 10위권이 된 것처럼 복음화만 된다면 중국이 복음화만 된다면 급성장해갖고 미국 다음가는 패권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 그리 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기초가 복음화예요. 부복음화 여하에 따라 복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나는 앞으로 내가 이제 우리 세종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때도 언급했지만 지금 세종시가요. 내가 살고 있는 세종시가 앞으로 소위 정부 종합청사관 이미 기반을 닦고 있지만은 국회의사당도 이제 글로 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사당 거기다 짓는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종시가 이제 우리 한국의 수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말 그대로. 난 그걸 반대하고 그렇게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하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통일을 전제를 할 때 남북통일을 무시하고 남북통일을 부정할 때는 그 말이 가능해.
부정한다. 그러나 남북 통일을 통일이 돼야 되고 남북이 된다고 우리가 예상할 때 어떻게 수도가 맨 끝머리 부통이 와서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서울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세종시가 남북 통일이 되면 유령도시가 될지도 모른다고 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거 우리 세종시에 이런 말 하면 내가 빼고 더 맞을 거야 아마. 그러나 나는 내가 신앙 양심을 올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봐요. 그럼 남북 통일이지 나는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에도 그런 얘기고 또 그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지만은 난 남북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되고 반드시 되리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들 중에도 교회에서도 남북은 불가능하다. 남북도 되면 안 된다. 현실 지체가 좋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인본주의라는 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남북 통일. 근데 하나님도 북한 동포들은 어떻게 80년 동안이나 해방을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최악의 잔인한 악독 공산 정권 하에서 생지옥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이대로 영구적으로 가게 해야 되느냐 이거요. 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난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반드시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자유를 얻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남북 통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오직 한 맺힌 소원은 남북 통일입니다. 그래야 남북 통일이 돼야 고향에 돌아갈 수 있고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탈북자들의 소원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탈북자들이요 전 세계에 이제 분포되어 있다고 나는 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에 제일 많이 모여 사는데 나는 그 천재네가 그 탈북자들 16명을 만나서 열흘을 같이 생활하다 왔어요. 그때 내가 다 들었는데 그때 내가 한국 국회에 대해서도 들었다고 하는 말을 내가 하잖아. 국회를 저주하더라고. 응? 내가 그때부터 나도 척결 대상이 국회라고 나는 말을 합니다. 첫째는 국회가 척결 대상이고 두 번째가 방송과 언론이라고 내가 말을 합니다. 이 방송 언론도 보니까 이 선거 때마다 미리 예고를 한다고 방송이 뭐 여론을 다 수집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났다. 그대로 되더라고. 그대로 방송이 언론 방송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이렇게 난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강 목사님 얘기한 중국에 대한 얘기도 중국이 공산정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마음대로 한국을 깔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보고만만 되면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면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요. 그러니까 지들이 교회를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교회 그냥 뒀다는 우리 공산정권이 무너지겠다니까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가 말이야 교회 바뀌고 운동을 하는 건데 그건 인본주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무너집니다. 난 그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북 통일이 되면 나는 북한 인민연대 지하 조직에 의해서 남한에 있는 친북 종북 세력을 척결한다는 거예요. 나는 탈북자들에게 들은 얘기야. 난 그걸 믿어요. 난 그걸 언제든지 말합니다. 지금 우리 남한 자유민주화된 국민들은 이 문재인 정권 좌빨 나라를 다 망치는데도 척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와서 이제 척결하기를 할 거라는 게 난 그걸 믿어요. 난 그걸 좀 강조합니다. 자, 여기까지 박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제가 물은 why 우리 일반 목회자들은 말 못하시는가 하는데 내가 박 목사님 내가 다 얘기할게 하고 그냥 해버리신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이 준비됐다는 사인이 왔는데 너무 뜨거워서 잠깐만 음악 하나 좀 듣고 좀 쉬어가시죠. 예, 잠깐만 쉬었다 가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좌빨인들은 돈이 얼마든지 따는다면 돈이 얼마든지 그 때문에 각기가 돈으로 매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국가인데 자본주의의 모든 국민들은 돈 앞에는 다 모르신다고 돈 앞에는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전부가 돈 타령하니까 나라를 생활한다는 게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언론과 방송이나 모든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생각해야 되네. 나라는 생각 안 해. 나라. 전부 개인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니까 나라는 망하거나 말거나 까지 내게 손해가 되면 안 하고 내게 유익만 되면 다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위해서 나라 사랑하자는 말 못하잖아요. 안 해요. 그게 제일 근본 맹점이에요. 맹점. 이 나라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냥 말을 해야 되고 부정한 걸 볼 때 부정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다. 쉬실 때는 좀 쉬어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이 4시 7분을 지나고 있어요. 이제 1시간 지났어요. 예,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느라면 사실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끝이 없어요. 4시 반으로 이제 제한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오바대로 더 되더라도 좀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4시 반으로 하나고 하시겠습니까? 좀 더 오버해도 좀 더 하고 가는 게 하시면 4시 반까지 만나기 힘드니까. 근데 예언남은 박 목사님 말씀에 제가 조금 이제 댓글을 건다고 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건 너무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게 늘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난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목사로서.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되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셔요. 그럼 사람을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때마다 보면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셨지 사람 없이 아무 지금 현재 무의 사람에서 어떤 디아스포라처럼 누구를 또 내려보내가지고 역사하는 것은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하기를 대한민국의 교회 교인들이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100만 성도로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 지시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초중 대형 교회를 초대형 교회 그다음에 중대형 교회를 망라해줄 때 몇몇 교회를 순환이로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당회원들이나 당회원 하면 장로들이겠죠. 장로들이나 담임 목사님들을 정부에서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정부 말을 듣게끔 하고 만들어졌어요. 그 나머지는 교회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제 교회 표지법까지 만들 정도로 이제 공산화가 되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남북이 통일이 절대 안 됩니다. 통일되게끔 만들지도 않고요. 주사파 정권이. 그게 인본주의라는 게 인본주의.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생각이지. 사람들이 남한은 경제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들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남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고 북한은 그대로 있고 그런 낮은 단계 연방제의 살림살이를 살아가면서 북한을 살찌우는 겁니다. 이 지금 사회주의 정책이 그렇게 정책을 몰고 가고 있어요. 이제. 자, 그걸 대한민국은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식하고 있죠. 인식하고 있습니까? 네. 깨닫고 있는 예. 거다. 그 예근남은 이미 그렇게 기초 작업을 닦고 있잖아요. 이제 경찰들, 정보관, 경찰 모든 수뇌부들이 중국 베이징 대학에 가서 사회과학원 대학이나 중국 사회주의 교육을 다 받고 왔습니다. 거의 80% 받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4월 26일 날 대구 수성 호텔에서 대한민국 경찰들 자치 경찰제라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중국 공안 교육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중국 비밀 경찰서가 서울에 원청이 있고 전국 각 지방 도시마다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해가지고 23개의 중국 경찰이 있어요. 중국 경찰서가 있다니까요. 위장된 경찰서죠. 그게 전부 다 중국집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다 있는데, 그걸 제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탈북한 북송된 인원 중에 중국 정부에서 500명을 강제로 북송을 했어요. 강제로 북송했는데, 500명 그 숫자 속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 74명이 붙잡혀갔어요. 붙잡혀가가지고 중국으로 끌려가가지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74명을 누가 잡아갔느냐 얘기예요. 그런 게 중국 공안이 활동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어떻게 잡아갔느냐? 비밀리에 밤에 야반에 어떻게 잡아가지고 한강에 떠 있는 동방명주라는 중국 비밀 경찰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한강에서 배를 띄워서 서해안 쪽으로 빠지면 중국 상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선에다가 사람 인수인계해버리면 불송시키는 건 시간 문제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네, 지도 체계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했듯이 정권은 바뀌었는데 모든 게 안 바뀌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상 70년 동안 이루어낸 모든 경제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을 문재인은 5년 만에 다 망해먹은 거예요. 다 망해먹고 5년 동안에 뭘 했냐면 지방자치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의 주민자치법 여기까지 다 통솔할 수 있도록 요소요소마다 사회주의가 다 시켜놓은 거예요. 다 시켜놓고 중국의 공자 학원이 들어오는 것도 방치하고, 공자 학원이 대학가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공자 학당, 중학교 공자 교실, 초등학교에 차이홍, 매용이라는 가정학습지 교사가 떠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160개가 있어요. 그러면 공자 학원이나 학당이나 공자 교실이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 있냐? 공자 마을이라 해가지고 공자 부녀회, 공자 마을회 뭐 이렇게 만들어요. 이 조선족들이. 그거 만들면 호기심 많은 한국 여자들이, 한국 주부들이 다 참석해요. 가지 마라 그래도 가요. 가면은 그거 가면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얘기해요. 삼국지 얘기하고 손오공 대한 얘기하고 막 하면 그게 빠져요. 예. 중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라 하는 거 얘기해요. 어떤 경우에는요, 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가 중국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변하고 이걸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교회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밖에 없는데 목사님들이 여기에 눈을 안 떠요. 이거 얘기하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미국에 있는데 왜 그러냐고, 우리 한미동맹이 강화되는데 절대 중국과 될 수 없다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이식, 중국에는 사람을 잡아다가 생사람을 잡아다가 마취도 안 하고 배를 가르고 장기를 뽑아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시키는 그 수출 물량이 1년에 어마어마합니다. 한 2,000구 이상의 사람이 죽어가 2,000명 이상이. 그러면 그 장기 이식을 가장 많이 이식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자, 네. 지금까지 하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네. 좀 끔찍하죠. 그야말로 그 영화 속의 이야기 예, 같은. 하나의 그 뭐 진짜 상상 이상의 어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제 공산권 선교를 실제 예. 단연간 하신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말씀들은 사실에 입각하고 예. 현실을 현실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누가 뭐래도 팩트지 예, 않습니까? 팩트입니다. 근데 이 팩트를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고 지낸다는 거죠. 예. 그리고 모르고 지내는 동안에 이미 지금 대한민국은 좌경화, 좌파, 예, 공산화가 진행형으로 지금 되고 가고 있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 나라가 지금 초인류 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 며칠 전에 지금 개청이 된 항공우주청인가요? 우주항공청인가요? 우주항공청인가 항공우주청인가 제가 또 잊어버렸네. 우주항공청이 맞을 거예요. 우주항공청이 지금 생겼거든요. 예. 우주항공청이 생긴 이 일은 작은 일 같으나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큰 일이죠. 그죠? 이제 항우연이 하고 있는 전문 연구활동을 이제는 관이 주도하에 연구활동 정도가 아니라 실무행정으로 관으로 승격시켜서 한다는 일이고, 미국에서 지금 우주 사령부를 만든 것과 같이 이 우주항공청이 그렇게 우주 진출로 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지금 간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질문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기 원하셨던 건데, 이 나라 대한민국이 고대 말씀하신 이처럼, 사실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후퇴하는 모습 아닙니까? 예, 예. 후퇴하는 모습인데, 이런 나라가 겉으로는 지금 우주로 진출하는 이런 국가가
서구로는 이렇게 지금 뒤처지고 있는데 과연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문을 열고 목회자가 외치고 성도가 부르짖으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사명을 해야 될 한국 교회들이 초대형 교회들이 입을 닫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성도는 멍때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은 전정 그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안산에서 중국인 그 교포가 다시 말하면 조선족이 시의원 출마한 적이 있죠. 경기도 포천에서도 시장 출마를 중국인 교포가 출마한 적이 있어요. 이게 중국의 공군 조종사 차오링이라는 공군 조종사가 있습니다. 차오링. 그 다음에 왕사수이라는 공군 조종사가 있어요. 차오링이나 왕사수이가 지금 이제 한 사람은 중국 국방대학의 교수로 있고 한 사람은 공군 전략본부의 교수로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연구해낸 것이 초한전이라는 전술 전략 지침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중국 정부를 향해서 발표를 했냐면, 야, 우리가 아무리 무기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고 최첨단 무기를 만들더라도 미국을 상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유럽을 상대해서 유럽연합국을 상대해서 우리 중국이 전쟁을 해봐야 우리가 진다. 그러니까 총칼 안 쓰고 무기 하나 안 쓰고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 방법이 있다. 그것이 초한전입니다. 이 초한전에 대한 교육을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제발 좀 받아가지고 이 초한전 교육을 성도들한테 다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초한전은 기만전, 연막전, 그 다음에 문화전, 여러 가지 이렇게 전술 전략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엔 본부가 평화의 상징 유엔 본부인 줄 그렇게 생각들 하지만은 유엔이 지금 중국 정부에게 완전히 잡히다시피 잡혔어요. 유엔 본부 안에 각 부처가 있어요. 국제기구부, 비하대책부, 난민구제부 다 있잖아요. 거기에 중국 공산당이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그거를 그동안에 정보 입수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중국이요. 자기 나라 그 인민들, 백성들 있잖아요. 백성들은 하나의 그 거지처럼 취급합니다. 노예처럼. 국가가 부르면 무조건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쉽게 우리 한국 말로 표현하면 집에서 기르는 개나 닭이나 고양이나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 목숨이 사람 목숨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공산당 문을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중국이 싫어서 탈중국하는 국민이 많아졌어요. 지금 미국으로 망명한 국민이 한 5억 명 정도 됩니다. 5억. 숫자적으로 5억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탈중국 해가지고 2016년도에 탈중국 중국인들이 미국 정부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신중국 연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중국 국가를 건설하겠다 지금 조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처럼 시위하고 데모하고 떠들어서 어떤 중국을 개조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술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예술 단체 만드는 것이 쇼넌이라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공연입니다. 미국 청년들도 오고 모든 미국인들이 다 오케스트라하고 다 했는데 유일하게 한국 정부는 그 공연을 한국에서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중국 대사관에 한국 정부에다 압력을 넣기 때문에 그 공연을 못해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 공연단이 한국의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예술의 전당이나
아니면 서울 KBS나 서울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서 공연을 하고 싶어도 중국 대사가 말하면 못한다니까요. 이게 주권 국가로서의 할 일이냐 이거지. 그래서 그 예술단들이 사바사바 손 빌다시피 해가지고 금년에도 저 고향에 사람 많이 모이지 않은 시골 구석에 고향에서 예술을 했습니다. 공연. 그 다음에 구미에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경주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한번 하고, 예, 5군데 하고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제가 그 예술을 이제 공연을 제가 관람하러 가고 봤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을 향해서 도전장을 냈다든지 중국 그 국민들, 중국 인민들을 상대해서 만들어낸 예술이 그 정신 수련법이 파룬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파룬궁 숫자가 너무나 귀한 그 숫쪽으로 이게 심신단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상태하고 계속해서 마음 수련하는 그 이제 기법을 쓰는데 처음에는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인민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부에 대해 충성하고 정부에 대해서 복종 잘하고 마음 모아서 일 잘하겠다 생각해서 그거를 하라고 장려했던 그 중국 정부의 각 묘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박해를 했느냐?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은 박해하듯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숫자 많은 사람의 그 힘을 빌어가지고 중국 정부를 뒤집어 엎을 거 아니냐 이럴 생각에서 동석평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이 파룬궁 사람이 많이 죽어갑니다. 1년에 몇 명씩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장기 적출하고 뭐 적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상황이 지금 세계 뉴스가 다 나오고 영국이나 대만이나 이제 프랑스에서 우리 기자들이 가서 촬영하고 다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런 중국을 넘어서지 않고는 우리는 인류국가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넘어서야 된다. 예, 중국을 넘어야 인류국가 네, 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보출강 넘어가듯이 이미 삼성이 지금 중국화돼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삼성이 이병철, 이재용이가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 그렇죠. 자,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초인류 국가로 대한민국이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선교를 참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 여기 시간만이 아닌데 올바른 결론적인 말 할게요. 어떤 결론? 내가 결론적인 얘기 할 텐데 이 전체의 결론적인 이야기를 결론적인 얘기 하는데 봐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북핵 문제, 북한 핵 문제를 두고 30여 년을 미국과 일본 우리가 다 협상으로 해결하려는데 안 됐어요. 결국 이제 북한 핵은 기정사실화 됐잖아요. 네. 근데 나는 북한이 아무리 지들 인민들을 다 굶어 죽일 거지 하면서 핵을 개발하고 거기에다 투자를 하느라고 인민들은 다 죽게 만들었는데도 결국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게 나는. 이 북한이 만드는 핵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봐요. 현재 북의 핵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나는 그걸 확신하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중국과 우리의 관계, 세계 이 중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모든 공산화 작전 이런 모든 것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봐요. 그 예로 나는 지금 문재인 일당이 5년 동안 집권하려고 우리 국민들은 몰라요. 뒤로 다 망가뜨려 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객관적으로 때 아무 변동없이 나가요. 나는 내가 할 때 이제 문재인 일당들이 이상하다 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해놓은 거 생각하면 벌써 적호가 됐어야 되는데 벌써 이제 지들이 말하는 사회주의가 됐어야 될 텐데 왜 안 될까 이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우리 오빠 지금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 이거야. 기도하는 성도. 공산주의자들에게 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든 작동은 다 허사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데 누가 어떤 세력이 이 나라를 지들 마음대로 무너뜨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다 헛수고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래서 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복음화예요. 복음화. 특별히 우리 공산진영, 지구상에 이제 공산 나라가 몇 없지만은 그 공산 국가들이 복음화만 되면 다 무너지고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 그거 다 기도가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은 이미 오버가 됐습니다. 오버가 됐고 끝나요.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도 제가 볼 때는 아직 한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주문하신 것은 시국 토론이었습니다. 토론은 토론으로 끝나고 신앙은 또 뭐 신앙대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무리를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두서도 없습니다만 마무리를 이제 각자 한마디씩 하시고 오늘은 프리 토크니까 프리하게 마치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주제도 없었고 시작도 끝도 없는 난 다 결론을 내리시니 뭐 없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뭐 한마디씩 하시고 우리 저 불특정 시청자를 위해서 인사하시고 이제 우리 강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나는 결론 우리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 그리고 우리 주의 종이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가 문제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새 많은 뜻 있는 우리 동지들 만나면 우리 목사들 재교육이 필요하다. 목사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공산주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를 가르친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들부터가 공산주의가 뭔지를 공산주의가 안다고 하지만은 그게 나쁘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인 걸 성경에 다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공산주의 원리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반공 사상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난 그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목사들이 공산주의 진가를 알아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반공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 같이 생각 가지고 저같이 이렇게 더 논리 정연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숫자가 얼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제 그 꼴통 보수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아직까지 현대 젊은 세대가 잘 안 맞다 하는 이런 사람들 숫자가 해마다 한 30만 명씩 죽어갑니다. 노인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2년 후 되면 지방선거가 시작되죠. 지방선거 시작되면은 우리 우파의 표가 많이 없습니다. 숫자가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은 그때는 월등히 우리 우파 진영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파표를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좌파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 다가오면은 그때는 더 숫자가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참 모두가 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언론과 방송국도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교육을 안 하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언론 방송에만 맡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언론 방송이 못하면 각 교단이나 우리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들 재교육을 시켜서 목사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목사들이 교육을 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몰라도 저는 때에 따라서는 생명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걸어가는 길에 미행자가 따른다든지 이게 다가오는 자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들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까? 그건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현실은 내가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사신 결단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겠죠.
피를 흘리는. 그래서 지금 저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한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도 야 이거 뭔가 분명히 뭔가 일어났구나 이 생각해서 좀 하지 않나. 너무나 우리가 법적으로 그냥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곱게 나가려고 하니까 좌파들 어떤 그 사기만 더 키워준 역할만 우리 국가들이 했다. 피 흘림이 필요한 전쟁 상황이 현재 상황이니 우리 국민들 정신 차립시다. 예. 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오늘 뭐 어떻게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뭐 모든 프리토크 6002 오늘 여기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